이번 책은 안유아의 더 플로우입니다. 지금 안유아는 미국 어바인 대학교 총장으로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 기업재무, 자산투자, 핀테크, 블록체인, 메타버스 금융 등의 영역입니다. 중국 진성 출신으로 길림화공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재물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옌비엔 대학,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 재물원과 투자론 및 중국 자본시장 실무를 7년간 가르치기도 했네요. 이 책은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아주 탄탄해서요. 반복해서 읽어도 빠져드는 그런 아주 스토리에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고 나가는 스토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챕터들을 보면서 아주 가성비가 높은 그런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자, 제목은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정확히 더 플로우입니다. 저는 이 책의 6장의 부분을 먼저 다뤄봤는데요. 6장은 먼저 챕터 6가요.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 이 부분을 저는 먼저 다뤄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녹아든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보자는, 자, 그래서 미래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IT 업계 선도 기업인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팡 주가가 2017년 당시 팡중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넷플릭스를 뺀 4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순위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스토리가 바뀌어 간다는 징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 흐름과 성공 스토리의 변화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일본에서 손정희 회장은 신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의 세계 최대 기술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를 운영하여 100개가 넘는 전 세계 기술형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2000배 수익을 거둔 그의 성공 스토리요. 그런데 지금 이 손정희 회장의 다음 투자마다 큰 손해가 났다는 이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투자 실적의 이 펀드 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이 뼈아픈 실책을 고백하며 앞으로는 시대 정신이 깃든 아이템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과거에 일군 스토리 또한 시대 흐름과 무관치 않았지만 이제는 새 스토리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 이 표가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었는데요. 이 표에서요. 지금 혁신 기술의 역사의 주기가요. 그러니까 1785년부터 표를 쭉 이렇게 지금 2045년까지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주기가 처음 60년, 55년, 그러다가 40년, 30년, 25년 이렇게 혁신의 주기가 아주
빨라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5번째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이 6번째 시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5번째고 이쪽 6번째로 가는 문턱.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30년간 인터넷 연결 뉴미디어가 이끌어온 흐름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될 디지털화와 친환경 기술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주기는 길어봐야 2035년까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투자 포인트가 바로 6번째 기술 산업이 막 시작되어 정점에 가기 한참 전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AI,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사물의 이동인 그 MOT, 로봇, 드론 같은 이 디지털화 친환경 기술에 주목하고 투자해야 하는 적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안유아 교수의 이 책 사이사이 이렇게 픽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픽에서 다루는 것이 그 구글의 종말로 번역되어 출간된, 그래서 영어 원서의 제목은 구글 이후의 삶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을 넘어선 구글 이후에 그 시대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단일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는 정보의 시대가 과연 길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탈중앙화의 시대적 수요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정보와 데이터의 주권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시대적 질문에 구글이 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글이라도 결국 종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이 구글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서는 지난 20년간 그 성공 가도를 달려온 구글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그 책의 저자는 구글이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성토하면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보안에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가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코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그건 단편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는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럼 넥스트가 구글을 넘어선, 그리고 그 다음 그 빵을 넘어선 그 넥스트 애플은 누구일까?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테슬라,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 테크 기업이 포진해 있는데, 이런 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전혀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전혀 물건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 기업 가치가 수백조에 이르는데, 전통 경제학 시각으로 보면 분석하기 어렵지만 그 대신에 한번 플랫폼을 구축하면 무한대로 공급 가능하고 사용자만 늘면 되는 구조.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데이터 정보, 가상현실, 유통, 마케팅, 광고 등이 수입원이면서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몸값은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그 애플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2023년 지금 시가총액은 3조,
그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GDP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폰 사용자는 점점 포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그래서 최근 그 애플은 바로 이런 한계를 깨닫고 혼합 현실 그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출시해서 지금 미래 IoT와 MOT 시대를 미리 읽는 애플은 또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이 여섯 번째 혁신의 시대는 디지털화, 그러니까 AI, IoT, MOT, 그 다음에 로봇, 드론, 친환경이라고 다시 얘기하면서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속속 내놓은 구독 서비스가 이런 시대 흐름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 다음 설명이 나오거든요. 핸드폰 버전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 자동차의 크기가 차량을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대신 차량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는지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차값 이외에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애플과 같은 기업, 또 다른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 어쩌면 이런 산업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그 패러다임을 계속 설명해 가고, 글로벌 이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의 75%를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바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중이고, 중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흐름이 한국에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기술로 바뀌는 그 친환경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 리스크를 해결한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는데요. 흔히 블록체인은 그 비트코인과 동일시하는데,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개념을 성공적으로 응용한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안유아 교수의 뷰로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폭등하면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다고 바로 그 안유아 교수의 뷰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그러한 그 영역이 다른 산업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 대부분이 블록체인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블록체인 개념이 바로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 개념이 P2P 네트워크인데요. 이 저자는요, 그러니까 미래 시가총액 1등 기업은 바로 사람 간의 신용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뭔가 블록체인 거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확인하니까 투명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모두가 인정함으로써 신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그 다음 설명으로 그냥 편하게 한번 가보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데이터이고, 데이터 저장소이며, 데이터를 분산 원장으로 기록하고 저장한다는 개념이 본질이므로
그 데이터 소유권자들에게 데이터 주권을 줘서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여 많은 히스토리를 축적하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생태계 환경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내가 사는 공간 메타버스에서 여기서 어떤 재미있는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요. 자, 명품 가방이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 500만 원 가방이 현실 세계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도 500만 원이고 만약에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도 500만 원이라면요. 이 MZ세대는요. 소유 대신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러워서요. 그들은 이 가상의 명품 가방에 500만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명품 가방을 사면 고작 1년에 몇 번 사용하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명품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고 다니는 실물의 명품 가방을 왜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네이버 그 제페토 안에서 친구를 만나 안부를 묻고 이 선물도 주고받는 MZ세대는 현실 세계에 나만큼이나 가상 속 아바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가상의 세계에서 지갑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를 바로 도파민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소유한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행복감을 효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이후 주도 산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반도체 이후 주도 산업은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테슬라가 왜 중국에 갔는지 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요. 그 이유는 바로요. 빅데이터 때문인데요.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서방 세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 데이터도 그중 하나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이 테슬라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신호 위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선진국에는 신호 위반 데이터가 드물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신호 위반 상황을 데이터화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컴퓨터가 딥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바로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의 기호나 취향을 딥러닝해서 오랜 시간 구글 공간 안에 붙잡아둔 채로 광고 시청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 구매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화시키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수집으로 큰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미래의 기업은 대량 생산으로 이윤을 얻는 게 아니라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하나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 처리, 설계, 공급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 자동화되어야 한다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대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4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에서도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 모바일화, 자동화, 스마트화의 실현이었는데요.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우리가 그러한 경제에서 계속 공부할 때 그런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뭘 추가시켜야 된다고 설명을 하냐면요. 생산 요소 중에서요. 제4의 생산 요소, 바로 기술 노동 자본에 이은 데이터를 또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국 성장의 70%는 수출에 의존하는데, 다시 말해 한국 주요 기업의 고객은 해외에 있어서 이 디지털 시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국내 데이터를 파악하는 일보다도 해외 기업이나 해외 시장의 빅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IT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IT 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요, 한국은 8위에 올라 선도 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영역의 인재도 부족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인프라 인재와 이 인프라가 없는데 국가의 비전도 부족하고 기업 역시 변화를 주저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지금 닭장을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읽고 내가 그 다음에 이 흐름을 탈 것이냐, 그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저는 지금 6장을 먼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책 전체가 몇 번씩 6장만 해도 저는 몇 번을 읽어보았는데, 몇 번씩 읽어봐도요, 탄탄한 스토리 속에 몰입되는 그런 몰입감을 느껴볼 수 있어서, 지금의 여기에 있는 그 제목,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라는 안유아의 더 플로는 그 다음에 5개의 챕터가 남아 있는데 연결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